데이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았던 또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정영재 박사님께서 이제 리더의 데이터 코드 1에서 4번째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와 함께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리더의 데이터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리더의 데이터 코드 중에서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라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결정장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참으로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살펴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실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비단 사람에게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의사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되는데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은 매우 연속되는 하나의 어떤 업무이고 또 일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와 실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모델을 연구하신 분이신데요. 의사결정은 대안이 가능한 행동 사이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트 사이먼은 제한된 상황 안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조직은 축적된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는 과거에서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또는 조건들 또는 경영 환경에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또는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어떤 질을 갖고 있는 컨텐츠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표에서의 매트리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X축은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Y축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양을 가지고 매트리스 좀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직관적인 구역이 있고 데이터 구역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이 있지만 그것을 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처럼 조직이나 리더가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관행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높은 품질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분면에 있는 직관구역은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에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그 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질을 관리할 때에도 객관적이냐, 얼마나 객관적이냐, 또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모두 고려해서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정영재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린 제프 베조스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프 베조스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데이터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사소한 데이터가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 때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라는 제프 베조스의 아주 유명한 경영 어록이 있습니다. 이를 또 반영해 보면은 실제 1990년도 말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던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에서는 새로운 도서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서비스에 투입됐던 인력이 있었습니다. 비평가 10명과 편집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미국 도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 도서의 어떤 그 도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제프 베조스는 실제 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문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 어떤 도서를 고객들이 많이 찾았고 또는 찾았지만 보지 않은 도서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묻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또 고객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어떤 도서의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죠. 이처럼 사소한 데이터도 버리지 않는 그만의 경영의 어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미래를 되게 직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자료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바크라는 데이터 기반 조사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컬처 서베이 23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 회색 막대가 잘 보이실까요? 이 회색 막대는 주로 또는 완전히 어떤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요 장면 그래프만 좀 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요. 경험이나 직관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활용했던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약간 반반씩 이제 활용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완전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추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잘 보시면은 코비드-19 이후에 이 변화들을 좀 급격한 변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이후로도 이제 정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짐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도 참 많긴 한데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주로 직관적으로 의사결정했던 추이는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와 직관을 활용했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렸던 그 변화의 추이의 곡선들을 아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를 저희가 업계 최고라고 일단은 번역은 했는데 이걸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퍼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도하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패스트 무버,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격하는 기업의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한 기업, 그 업계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가는 기업일수록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패스트 무버인 그런 선도해 가는 어떤 기업들을 따라가는 추격자의 어떤 입장에 있는 기업들은 대신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11%로 되게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63%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업계에서 선도해 가는 어떤 기업들,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문마다 하고 있는 그런 업에 따라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순위를 보게 되면은 재무회계, 영업, 마케팅, 생산, 유통 이 순서대로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 그 회계공인사회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라는 시험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 관리에서 현금의 흐름은 너무 중요하고 그 현금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들을 데이터로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또 이런 비율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마 각각의 영역에서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들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에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의사결정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도가 한 49%, 그리고 앞으로 의사결정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분포는 한 72%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 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조직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매출을 증가시킬지, 그래서 결국엔 이 데이터 기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점점의 어떤 니즈들이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리더 데이터 코드에서 데이터를 의심하라입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의존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영 환경은 워낙 복잡하고 또 경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또 제도들도 또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조직은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영 메커니즘들을 이 데이터로만 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 의사결정의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의 정의부터 분석,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장면에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한 것인지, 또는 그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옮기기에 적합한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의 요소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6년도 11월 3일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어떠한 후보가 당선이 될까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그때는 좀 인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로 나온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화당의 랜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었을 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저널에서 잡지사인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리터러리 그 다이제스트의 저널 이 잡지회사는요, 실제로 5번의 선거를 다 예측해서 맞춘 그런 잡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소개하는 그 선호도 또는 그 투표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독자들과 그리고 잠재 독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루즈벨트는 43%, 그다음에 랜던은 57%의 어떤 선호도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예측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검증한 사례인데요. 어떻게 됐는지 잘 가만히 살펴보면은 1000명 대상으로 독자, 다이제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독자, 그리고 잠재 독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 중에서 한 200만 명 되는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실제 독자들과 잠재 독자들에게는 그 표본수들이 부유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해에 조지 갤럽이라는 그 대표를 통해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과학적인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언론계에 많이 퍼지게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어떻게 설계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이 필요한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눈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스킵해 보시고요. 참여하신 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이 10가지에 해당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정확하다라는 것부터 또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죠.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딱 보게 되면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항상 예측적이고 옳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갖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의 의존이 아니라 기반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명제나 어떤 가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것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거나 또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데 우리가 생각을 갖거나 또는 '열린 마음으로 데이터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맞고 또 데이터의 품질이 어떤 애에 따라서 성과가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과 또 그 데이터의 시간, 언제 그 데이터를 얻었느냐, 그 시간도 중요하고요. 또 그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중립적인 관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량 데이터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안 되었거나 또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업데이트 되지 않는 데이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누락됐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또는 표현함에 있어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거나 또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표본에 대한 편향들이 있었죠. 그리고 위조되거나 또는 이해가 너무 다르거나 검증이 안 되거나 좀 과도하게 벗어나 있는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불량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항상 체크해 보시면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데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고 또는 그 데이터를 가 중요함에도 그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문화로 흡수시키면서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직 문화는 흔히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은 우리 조직이 일하는 방식이 중요한 토양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조직의 핵심 철학이나 핵심 가치를 배우면서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어떤 신념과 가치, 사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문화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조직 구성원들끼리, 동료들끼리 어떤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나누게 되고 또 일정한 어떤 패턴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의 발현이란 요 블랙에 우리가 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은 행동 양식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사고로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실행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의 문화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핵심적인 자산으로 인식해서 그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를 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런 거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리더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 전략을 세우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문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요.
먼저 지속적으로 성장한 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우리 팀 안에 또 우리 조직 안에 어떤 가치와 신념이 확고하고 그 확고한 가치와 신념에 기반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데이터로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께서는 우리 팀원 모두와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소통을 하실 때에 그 데이터 기반의 조직 문화를 설계해 볼 수도 있겠고, 일상에서 데이터에 맞는 행동을 하기도 하겠고, 예를 든다면 의사결정할 때 직관적으로 하는 거 너무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직관적인 나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 데이터가 또 들어오는 거죠.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전문 능력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받기도 하고요. 또 그 데이터 문화에 필요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데이터가 우리 몸에 좀 익숙해지도록 일하는 방식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특히 리더분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 오늘은 정기적인 팀 미팅, 그리고 일대 피드백, 뭐 직원 상호 피드백이 아마 주로일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정기적인 피드백 면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한 모듈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이제 리서치한 자료인데요. MZ 직장인들이 꼽은 이상적인 직장 상사로 가장 많이 나온 42%를 차지했던 부분들이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가 어떻게 데이터로 일을 하게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숫자가 떠올려질 것 같고 그래프가 떠올려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숫자도 또는 어떤 그래프도 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또는 리더가 피드백을 하기 전에 각각의 팔로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또 관찰한 모든 정성적인 데이터도 또는 정량적인 데이터도 사실은 우린 데이터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그동안 관찰했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보를 가지고 최신 정보를 특히나 가지고 피드백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관찰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보고 그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이 팔로워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보이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팔로워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다가 이 팔로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의 상사도 피드백을 줄 때 우리가 리더분들 대상으로 다면 진단하잖아요. 그때 다면 진단했을 때 리더십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본인의 역량을 평가할 때 또 그것에 맞는 피드백을 줄 때 이렇게 한 장짜리 리포트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높고 낮은지를 명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팔로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본인의 현재 역량에 대해서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기적인 피드백 면담에서도 우리는 정성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되는 여덟 번째 리더의 데이터 코드는 데이터보다 사람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량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직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우선시해야 되는 요인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공식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팀 성과를 내는 함수입니다. LP는 리더십 퍼포먼스입니다. 리더십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과 그리고 사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 관리를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곱근으로 사용되어진 게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잘 시키고 또는 사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테크놀로지의 상황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반에서 고객 만족,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사람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어떤 프로세스 기반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입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입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미하일 칙센트 미하이라는 학자가 만든 내용입니다. 스킬이 높을수록 실력, 즉 능력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줄 때에만 몰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대시와 라이란이라는 학자가 자기결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결정성 안에는 자율성도 있고 유능성도 있고 관계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결합됐을 때에 몰입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목적을 잃게 되거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몰입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유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내가 정말 유능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성 마찬가지로 일을 함께하는 동료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기 결정성이 높을 때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고 또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능력이 높을수록 도전 있는 과제를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도 중요하고 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것을 조직이나 또는 우리 팀장님들이 강요하긴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엔 자기결정성을 높여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데이터를 강요하거나 강제성을 띠게 되면 예를 들면 야, 요즘에 데이터 너무 중요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너무 중요해. 라고 그것을 강조하거나 또는 강제성을 띠게 되거나 또는 강요하게 될 때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리더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리더분들이 먼저 이 데이터를 체험해 보시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직접 내려보는 거고요. 또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얼마나 일의 성과나 효율성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자주 그것을 기반으로 보여주고 또 소통할 때에 실제로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효과성을 느끼고 데이터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또 그것을 내가 일하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보자. 라고 이 장표를 설명하면서 끝맺고 싶습니다. 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은 질문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